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물가가 오르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다 이걸 온도로 잰다고 하면 그 온도계에 표시되는 게 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른다. 오케이. 경기가 안 좋은데 저물가다. 그것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물가는 굉장히 올라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가능성만 언급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헷갈리는 신호들이 많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뭔지 이걸 진단하려면 어떤 임상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지 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종우 특임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우리 오늘 경기 진단 닥터로 모셨거든요. 예, 예. 물론 부담을 주세요. 물론 박사님들은 다 예. 닥터죠. 하지만 그 닥터 말고 진짜 청진기. 예, 예. 자, 우리 진단 한번 해보고 가자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맞다 틀리다 OX. 그래서 이 소품을 준비하셨군요. 그렇죠. 자, 저는 안타깝게도 O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셨죠? 저희가 소품까지 준비를 했는데 맞다. 네. 근데 잠깐만요. 월드뱅크나 IMF 이런 곳들은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아직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저도 언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표현이 과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OX 이제 양극단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다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라는 걸 월드뱅크, IMF, 제 전 직장인 KDI 이런 데서 매월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한 달 한 달 상황이 다 달라지는데 저희라고 무슨 대예언가도 아니고 뭐 6개월 뒤는 어떻고 3년 뒤는 어떻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천리안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는 건 상당히 많이 그쪽에 치우쳐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한편 속이 시원하고 한편은 걱정이 더 되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이게 왜 등장한 단어예요? 네, 이게 원래 이제 특이한 상황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만든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우리가 목격이 됩니다. 경기가 좋다는 건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왕성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잘 일어나서 다시 고용된 사람이 또 소비나 투자를 또 하고 이러다 보니 많은 물건을 추가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물건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흔히 경기가 좋을 때만 목격이 됐고요. 침체기에는 그런 게 목격이 안 됐는데 아주 특이하게 1970년대 때 경기 침체라고 하는 스태그네이션 상황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특이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을 합쳐서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이언 맥그리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 것 같다. 그 뒤부터 이 이례적인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되는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보면은 여기 가면 안 돼. 이거 참 무서운 거야 라고 배웠던 그 상황인데 네. 7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 석유파동, 예. 오일 쇼크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맞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모든 학자들이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됩니다라고 다 의견 일치에 합치를 본 시기가 이제 70년대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약간 이제 갸우뚱한 기간들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단기간에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정해야 된다라고 딱 이렇게 합의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있었다고 보셔야죠. 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진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
자, 당시에 석유 파동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기름 많이 쓰는 나라들은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을 텐데 네. 당시 미국의 해결 방식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해결 방식은 당시 금리를 올리면서 그것도 지금과 똑같은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을 먼저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장 먼저 수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선택했던 전략은 이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석유 공급처, 새로운 석유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된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물건을 더 많이 사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을 때 유발된다고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유발된 거냐?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발됐다라는 게 통상적입니다. 더 살려고 해서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1970년대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게 많죠. 일단 양쪽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네요. 예, 오일 쇼크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에 해당되는 석유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일한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공급망 교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처 역할을 했던 곳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항만 시설의 봉쇄 그리고 아마 중국도 이번 겨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큰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예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공급처가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그 당시와 지금 동일하게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물가 인상이 일어났다는 게 하나 더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그게 오일 쇼크 때처럼 산유국들이 담합해서 우리 앞으로 석유 가격은 얼마로 올릴 거예요 하는 이런 특정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공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순간 멈췄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한 우리 보복 소비라고 하죠. 네. 그게 같이 중첩돼 버린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호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닫혀있던 지갑이 일순간 그때 못한 걸 조금 더 하는 수준이다 보니 이거는 뭐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소비는 느는데 공급마저 주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가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원재료들은 한정판이 돼버린 상황인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이 소비가 뭐 지연 소비라고도 부르고 펜트업 소비라고도 부르는데 금시건 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폭식하는 그거랑 좀 비슷한. 딱 그거네요. 단시건 갔다 나온 거네요. 네, 우리. 그렇네요. 자,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오일 쇼크 때도 그다음에 지금도 연준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 한 방이죠. 금리 인상. 그것도 고강도 금리 인상입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건의 가치는 돈으로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네. 돈의 가격을 올리면 돼요. 우리가 물건 줄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 돈의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니 돈의 가치의 잣대인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민생 경제를 돌아봤었을 때 네.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감내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역치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돈 꽤나 벌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라는 건 선별적이고 선택적이고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 금리 인상을 감내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경기 침체 이게 이제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건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줄 수가 없다 보니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을 좀 무서운 말로 빗대자면 무차별 폭격이잖아요. 예. 정밀 타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파고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긴축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러시아 전쟁 상황 이게 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만약에 정말 끝낸다라고 하면 일시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과거 스태그플레이션보단 상황이 좀 그나마 나쁜 데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일시에 끝낸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구조적으로 당분간 어려울 요인이 생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을 이 부분도 드리면요. 푸틴 대통령은 이미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어요. 원래 당초 목표였던 돈바스 요것만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빠지기에는 이미 자신의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전쟁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강도 물가 인상을 지금 감내하고 있고 해외 계좌가 막혔고 출입국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산가들은 해외 자산까지 동결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고통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위대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겨울까지는 무조건 전쟁을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똘똘 뭉친 것 같이 행동하고 있는 어젠가도 이제 G7 국가에서 네.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의 균열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겨울이 지나야죠. 왜? 천연가스와 러시아산 석유가 더더욱 귀한 시점인데 그거 없이 니네 이번 겨울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자. 이것까지를 한번 꼭 지켜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겨울쯤 초겨울쯤에 있는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러시아가 돈바스를 원활하게 장악하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선거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선 적어도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면서 전쟁 중이다. 경제 전쟁 중이다라는 시그널을 선거 때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통의 적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올 겨울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힘들어요. 네. 저도 힘들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네. 아이고 이거 기름값 어떻게 하냐 더 그러니까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제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가격은 바이든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많은 산유국들과의 그동안 공급처의 다변화 이걸 이제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곡물 부분이에요. 밀가루 등등.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밀가루나 밀의 가격은 급등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밀 가격이 전년 대비 70% 수준, 많게는 5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남아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작년에 수확한 게 창고에 가득한데 이걸 빨리 방출해야 올해 생산한 걸 거기다 다시 수장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보내려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항만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묵은 밀이 돼버리면 제값도 못 받으니 빨리 처분해야 되다 보니 바로 더 헐값에 판매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바깥에 방출이 안 되는 건 지금 컨테이너 선적 항구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항만 시설은 그러면 내년에는 정상 복구가 되느냐 하루아침에 이것도 하세월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참 중첩된 게 올해 이상기후 현상까지 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밀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데도 굳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본인들이 먹을 밀의 작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올해 농사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내년에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도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앙은행장이 많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야, 내년까지도 어려울 거다. 일단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의 경기 둔화 또 물가 상승 이 수치를 보면 사실은 전쟁에서 그 기름값
곡물값 이런 게 무섭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영향이 네. 클 줄은 예상하지 네. 못했거든요. 98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처음 보는 숫자들이 많은데 지표로만 보자면 숫자 자체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아직은 무거운 단계 초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아니면 거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유발됐었을 때는 수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이 매일 신문상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M&A, 사업부 철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맨날 그랬어요. 맞아요. 뉴스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볼커가 미국 연준 의장이었죠. 당시. 그 당시에도 물가 잡겠다고 고강도의 금리 인상했었을 때 미국 경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에선 벌써 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되는 흔히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우리 성장주라고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미국도 시작했고 중국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이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죠. 그래요. 미국에서 보니까 우버도 사람 뽑아놓고 죄송한데 채용 취소할게요. 테슬라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대량 해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걱정스러운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거의 날마다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복합 위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보는 근거, 징후, 복합 위기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받고 다른 문제가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수출입 상황에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건 달러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나 우리는 곡물 자원들 이런 걸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국가들이 더욱더 늘어나다 보니 우리의 수출 성적표도 적신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달러 수급이 더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될 위기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터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신문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잘 언급을 안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예요. 무거워요. 1,900조 원이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더 줄지도 않고 늘어나만 매일 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게다가 금리 인상되면 갚아야 될 빚의 규모는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폭발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작용할 게 뻔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까지들 고려했었을 때 복합위기라고 아까 표현하신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렵다까지 우리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 좋아져요? 그 신호는 어디에서 포착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방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대부분의 원인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발된 거라고. 네. 공급이 다시 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이 되든지 아니면 여타 산유국들의 어떤 증산량이 더 늘어난다든가 또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참 저도 원하는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급속도로 저개발 국가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갑자기 수요가 확 줄어요. 수요가 줄면 다시 물건의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진입하다가 바로 탈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하고 이랬던 나라들 뭐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지금 국제기구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앞으로 긴축은 계속 될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한쪽만 생각하자니 이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 생기고 나중에 수출 문제 생기고 이게 다시 빚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경기가 나쁜데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경기가 먼저냐 물가가 먼저냐 이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사실 그 둘 다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정교한 정책들을 공부하거나 익혀놓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고강도 물가로 구조조정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물가는 잡겠다라는 게 80년대 초반의 전략 전술이잖아요. 이제는 벌써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책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학자들 중에서 브레인 역할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께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는 잡지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요번에 새로 발명되기를 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책을 소비하는 사람,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죠. 배려,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의 공격적인 인상, 이게 무차별 폭격이라고 네. 한다면 여기에서 특별히 내상이 크게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 저희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교수님도 아이디어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